동양을 또 이제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조선 후기하고 청나라 초기하고 에도 막부를 또 우리가 훑어야 됩니다. 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13개주 그 이야기도 제가 좀 자세히 했던 이유가 미국이 지금 50개 합중국이잖아요. 이제 주가 모여진 나라인데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책 중에 보니까 미국이 한 국가의 국민들이 한 균질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성격이 이렇게 거의 나라가 이렇게 달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게 아까 말했던 식민지 초기부터 어떤 이주해온 사람들이나 연방파 반연방파 만드는 거나 그 이후에 하게 된 남북전쟁 이런 거 하면서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쪽을 이제 소위 초기에 들어왔던 청교도 중심으로 상당히 어떤 그 지적으로 앞을 끌고 가면서 하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배타성이 강한 어떤 성향이라는 걸 양키덤이라고 부르고 뉴 네덜란드 이쪽에 이제 네덜란드가 처음 들어. 그래서 여기는 보면 뉴욕이나 뉴저지 상당히 상업이 강한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이 중간 쪽은 이제 그 이후에 독일 쪽에서 많이 이민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하고 이쪽의 어떤 중간 완충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건실한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계층들이 이 중간층에서 이렇게 상당히 그걸 해주고 있고요. 더 미들랜드.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건 약간 귀족 성향이 강한 젠트리들의 어떤 성향이 남아있는 딥사우스는 아직까지도 노예제 그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 통합이 좀 결여되어 있는 이번에 미국에서 잘 사는 도시 비율 이런 것도 보니까 여기가 제일 못 살더라고요. 아직까지 사회적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제일 잘 사는 도시로 보니까 제일 좋은 도시로 시애틀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소위 초기에 좀 농민들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로 약간 좀 도시에서 좀 떨어진 약간 좀 어떤 그런 격리된 문화,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레이터 애팔레치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은 좀 약간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주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끌고 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양키라는 게 왜 생겼는지는 혹시 아세요? 처음에 뉴욕을 했던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1625년에 25달러 주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디언으로부터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을 갖다가 모피 중개의 일종의 센터로 활용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하탄에 가면 금융 중심지가 있는 데는 뭐라 그럽니까? 월스트리트라고 하잖아요. 왜 월스트리트 하고 내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피 무역을 하면서 최초로 그쪽 제일 집단 주거지가 있을 때가 남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디언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월스트리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1665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막 싸웠겠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 이름이 제일 많았던 게 전부 다 부르면 우리가 김씨인 것처럼 이게 많았대요. 잔 씨가. 잔. 근데 잔을 이제 보통 부를 때 얀이라고 부르잖아요. 얀. 막 얀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낮춰 부르는 이름으로 하는 양키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 양키가 됐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을 그냥 통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 이제 양키가 된 거죠. 양키. 미국 사람들은 양키라고 하면 별로 싫어하지 않대요. 양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이쪽은 그 이후에 이제 이쪽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멕시코 국경을 하다 보니까 엘 노르토라고 했고 이 라틴 문화가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동양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에도 막부 1번부터 좀 보고 갈까요? 우리가 쭉 해갔죠. 가마쿠라 막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교토를 중심한 무라마치로 갔다가 전국이 통일되면서 에도 막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에도가 지금의 동경입니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게가 1590년 통일하고 나서 일으킨 전쟁이 임진전쟁. 임진전쟁에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 통일을 하고 가장 힘센 세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거든요.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만 해도 이쪽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안 된 좀 미개척지였어요. 그러면 너는 여기 가서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는 조선 정벌을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엄청난 땅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땅 나눠주는데 니는 안 끼워줄 거야. 그래서 이제 독과에 의해서는 이쪽으로도 이제 맡겨놓고 이쪽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독과에 의해서는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에 갯벌로만 있던 동경만을 갖다가 개발하면서 힘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의 대도시 동경의 어떤 그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임진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이랬으니까 자기 부하도 안 죽고 거의 보존이 됐잖아요. 그 힘으로 사실 전국을 통일을 해서 그 이후에 고스란히 이제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경의 에도 막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적인 전국 통일을 이루고 이제 연 막부 정권이 이제 에도 막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권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제일 위에 있는 쇼군, 정의대장군 쇼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소위 각 번으로, 지방자치제처럼 번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장이 다임요라고 그랬죠. 다임요 주고, 다임요 밑에 이제 무사청이 있고, 그 밑에 농민, 상민, 뭐 수공업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막부, 그 다음에 각번.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막번 체제. 그죠? 막번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막부가 에도에 있으면서 각 번별로 이제 이렇게 통치가 돌아가는 시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뒤어지는 일본의 근대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전투가 1600년에 일어났던 세키가하라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여기가 이제 소위 동군, 서군이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그 전국 통일을 위한 그 한판 대결을 벌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위 도쿠가와 쪽에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동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서군. 근데 이제 저 전쟁에서 도쿠가와 동군이 이김으로써 이제 완전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일하고 나서 이제 번을 하는데 번을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은 그 전쟁에 당연히 이제 그 자기 편이 돼가지고 자기 친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부의 장 쇼군의 친척들로 된 데를 친반, 신반 다임요라고 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까지도 자기 편이 돼가지고 싸워준 사람들을 후다이 다임요, 후다이반, 그죠? 그 다음에 도자마 다임요라는 거는 세키가하라 전투까지는 저쪽 서군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 편으로 기화한 사람들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눈 거죠. 자, 세 갈래로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자, 에도 막부가 여기잖아요, 여기. 자, 여기면서 이 색깔이 막부의 직할령.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다스리는 아까 말했던 자기네들하고 친반 이쪽을 이렇게 이제 주로 이쪽 땅이 비옥하고 좋은데 에도 막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후다이라는 거는 이제 세키가하라 자기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땅을 나눠서 번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 도자마라고 하는 데를 주로 이쪽으로 먼데, 외곽 쪽으로 번을 이렇게 구성을 시킨 겁니다. 그 분포를 보면은 에도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소위 혼슈의 중심부는 자기 직할령하고 친반이 주로 가져갔고, 그죠? 후다이하고 이쪽 외곽 쪽은 도자마번 쪽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지명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도로 해서 이쪽 중심이 이제 아까 직할령 뭐 후다이 쪽이었고 이쪽에 도자마 쪽으로 주로 갔던 게 이제 이쪽 규슈 쪽에 나가사키 사스마번, 구마모토번, 교슈번, 히로시마번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름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이쪽 도사번, 이 시코쿠가 도사번이었고 조슈번이었고 히젠번이었고 사스마번이었고 여기가 나중에 이제 근대로 오면서 문물을 힘을 비축해가지고 여기가 소위 명치유신의 중심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에도 막부가에 대한 대항심이 상당히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통치에서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힘을 계속 비축해 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중심으로 명치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좀 알고요.
에도 시대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면 재밌고, 이 에도 시대가 문물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에도幕府가 이제 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몇 가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몇 가지 정책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일국일성. 일국일성. 이때까지는 이제 각번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성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 다 허물게 하면서 다임요 영주가 있는 성 하나만 딱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게 되면 각 도시에 유명한 데 성이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성들 다 없애고 영주가 있는 성 하나만 딱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국일성으로 하면서 새로운 성 전혀 못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때부터 산업공상 이 철저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산업공상을 철저하게 하면서 이때 사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무사계층이라 했죠. 무사계층. 근데 과거의 무사계층은 싸우는 계층이었는데 이때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은 소위 공부하고 관리하는 선비계층이 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일국일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계층하고 이쪽 계층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그래갖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게 하고 이 무사들은 이 영주가 있는 성에 다 들어와 살아라고 그래요.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농민들이 전혀 무기를 못 가지게 무기를 다 압수하고 다시 이제 농민들이 무사화되는 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성을 보면은 성이 크게 있고 가보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소위 되는데 이제 이게 성이고 소위 이게 성 밑에 도시 이래서 성 그러니까 성 밑에 있는 마을 이래갖고 조가마치.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읽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 성에 있는 영주하고 무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이 상공인들이 여기에 이제 머물게 하고 여기는 이제 농민들이 하게 되는 이제 완전히 분리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조가마치라고 성 밑에 있는 도시라고 수공인들하고 상인들이 있는 도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소위 도시를 형성을 하게 되죠. 에도 시대. 그래서 큰 도시들이 에도 시대 때 이제 막 생겨납니다. 물론 이제 저때 당시 이미 큰 도시였던 게 제일 큰 도시 당연히 에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뭐 이런 큰 도시들이 이제 이렇게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제도가 여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상긴 고타이제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낸 건데 에도 막부에서 이제 전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번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번이 다시 무장을 해가지고 막부를 공격하는 걸 이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막부의 힘도 빼야 되겠고 막부의 어떤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인질로 에도에 이제 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긴 고타이 제도는 뭐냐 하면은 그 각 번의 영주들의 가족들, 부인하고 자식들을 에도에 와 있게 하는 겁니다. 에도에 와 있게 하고 영주들도 2년에 한 번씩은 에도로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2년에 한 번씩 그 각 번에 있던 사람들이 에도로 오는 광경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을 이끌고 그래 와가지고 에도에 1년간 머물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각 번의 그 영주 입장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호위무사들을 에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유학 비용도 많이 들겠죠. 가서 뭐 최상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돈 보내야 되죠. 또 2년에 한 번씩 자기도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에도에 가서 또 1년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이게. 또 전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기 번의 위신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 화려하게 가야 되고 막 이렇게 경쟁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뜻하지 않은 또 부산물을 낳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각 번들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부 입장에서는 이제 각 번이 강해지는 것을 이제 막는 효과가 있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막 왕래를 하고 돈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데 여행을 해보다 보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만들었던 도시들마다 뭐 료칸이 생기고 숙박업소가 생기고 도시가 발달하고 이랬던 건데 이때 상당히 물자하고 인원 교류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소위 상긴 고타이즈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에도 막부는 이제 각 번들의 힘을 이제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이 물산과 사람이 막 이동을 하고 하면서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경제가 막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또 뭘 보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쇠한사라고 보냈는데 통신사라고 보냈다고 그랬죠. 통신사. 통신사가 이제 일본에 그 이후에 7번이나 더 가게 되는데 이제 통로가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소위 이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이 시모노세키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전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비용을 갖다가 일본 에도마쿠가 다 됐대요. 한 번 갈 때 한 200억 정도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에도마쿠에서 왜 이걸 했었을까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면은 한 수백 명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가면서 이제 전국에 또 엄청난 또 일종의 그 하나의 그 축제처럼 이렇게 쭉 하면서 에도는 뭘 노렸냐? 우리가 대단한 권위를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너무 나라에서 우리를 소위 조공하러 온다라고 이제 그 우리한테는 이제 일종의 그 외교 사절 교환인데 평민들한테는 어떻게 선전했냐면은 조선에서 우리를 일종의 참배하러 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소위 대민 선전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사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에도 시대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문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에도의 도시 인구가 거의 100만이라는 인구가 모여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인구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았던 도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부가 중심에 있었고 각 번에서 볼모들 가족들 와서 군사들이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도시로 와서 그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동경도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도시잖아요. 동경만 해도 인구가 인근까지 다 하면 거의 4,500만. 동경만 하더라도 1,500만이 되는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는 이제 전국의 물산이 모여드는 소위 전국의 부엌이라고 불린 도시. 이때 한 인구 50만. 교토는 이제 천황이 있는 도시라서 여기도 이제 이 3대 도시가 제일 크고 각 도시들이 이제 막 발전하고 그래서 문물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 시절을 이제 일본은.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쇄국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쇄국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의 교역은 이 스시마, 대마도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다 있어요? 오키나와 류큐가 있다 있잖아요, 그죠? 류큐하고 통해서 이제 중국하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소위 가고시마 통해가지고 사스마번하고만 딱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홋카이도는 여기에 다스마에라고 하는 데서 딱 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하고 하는 데는 그 나가사키 앞에 뭐 있었죠? 나가사키에서 오로지 네덜란드하고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쇄국 정책을 했어요. 그 쇄국 정책을 한 이유는 얘들이 이제 쇄국 정책을 한 이유는 청나라나 우리하고는 좀 달리 이때 이제 각 번이 어찌됐든 간에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이 흩어져 있는 자치정부인 번의 힘이 세지면 또 반역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대외 무역을 독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하고의 무역, 이쪽 류큐 중국하고의 무역, 외국하고의 무역을 딱 자기네들이 정한 그 직할에서만 하고 나머지 번들은 손을 못 대게 오로지 자기네들만 독점해서 해외하고의 교역을 하고 나머지 번들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통치를 위한 목적에서의 쇄국 정책을 했던 거죠. 일본은. 자, 일본은 이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 부분 나오면 저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조선 후기 오면은 이제 소위 그 당정이잖아요. 이제 소위 막 서인, 동인, 뭐 남인, 북인 막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한번 반성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일부러 낮게 보고 싶지는 않는데 좀 뭐라나 좀 객관적으로 좀 반성적으로 봤을 때 참 그래서 자꾸 제가 우리 역사 이야기할 때 조금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객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조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 자,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선조 때 이제 임진 전쟁이 일어났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당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소위 동인 서인으로. 이때 이제 서인의 대표가 그 이이. 이때는 이제 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이이고, 동인은 이황. 이황은 이제 이기 이원론. 이건 이기 이론론. 맞습니까? 맞습니까? 헷갈리는데. 자, 근데 이와 기가 뭡니까? 이와 기가. 자, 이와 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와.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작동 원리, 기본 원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기는 그러한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 세상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리, 이거는 어떤 현상,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이쪽은 이기 이론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현상, 뭐 그냥 생각하면은 이 나타난 현상, 실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황 쪽은 이거하고는 달라서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중화사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사상이고 기는 나타난 실제 현상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주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이고 이쪽은 중화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 이런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현상. 그 처음에는 어떤 이 소위 유학적인 철학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변질을 해가지고 계속 오면서 이제 파가 나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는 이제 정치적 사안은 그 뭐냐 그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동인 서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또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북은 대북 소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상대편이 이제 뭐 공격을 하던 정처를 강하게 처벌할 거냐 뭐 약하게 처벌할 것이냐 뭐 그런 차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광해군 때 세자 책봉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을 편드느냐 안 편드느냐가 또 나눠지고 또 중간에는 소위 예속 논쟁. 그러니까 그 효종의 그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할머니의 예를 왕의 기준에 의해서 상을 치를 거냐 아니면 사대부의 입장에서 치를 거냐 뭐 그런 것도 싸움해가지고 또 나눠지고 또 1, 2차에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들어오게 되면 또 황국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게 좀 뭐냐면은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당들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 입장에서는 이 당들을 좀 눌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이 당 편 들어줬다가 저 당 편 들어줬다가 해갖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이때 이제 나눠졌던 거는 이제 남인하고 서인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붙습니까? 숙종 때는? 장희빈, 장옥정이라고 이제 그 자기 부인으로 이제 하는 그때 자기 원래 전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인현왕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서인은 인현왕후 편이었고 남인을 편들었던 게 장희빈. 그래서 처음에는 장희빈을 채택하면서는 서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장희빈이 너무 못된 짓 하고 이러니까 다시 인현왕후를 복귀시키면서는 다시 서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야까지 해가지고 장희빈이 죽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게 파들이 또 서인에서 분파가 돼갖고 노론, 소론 또 나눠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과정들은 뭐 이런 표나 잘 정리됐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숙종이 황국이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가 너무 한당이 세지니까 그 복잡하고 자기가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장희빈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하면서 한당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또 그다음 한당을 쓰고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정이고 어떤 그 붕당 정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지는데 숙종 때 일어났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좀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요
중기부터 후기부터 이제 조선 역사를 흐르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사화, 그죠?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화, 그 다음에 당쟁, 그 다음에 환구.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배경에서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쪽 사람들이 주로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 지역 사람들이었냐면은 주로 서울하고 경기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경화사족이라기 이제 이 소위 경화사족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이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남학파라고 저 영남 쪽이나 호남 쪽 이런 쪽이 좀 있었는데 이때 서인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쪽 우리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종 망할 때까지 노론소론이 다 좌지우지해요. 남인이 중간에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경화사족이었다는 거죠. 우리 서울하고 경기 일원의 바탕을 둔 어떤 중심 지배층들을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우리 근대사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5.16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이끌어갔던 핵심 계층은 또 어디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출신지를 중경한 소위 영호남, 그 경북, 영북 이쪽이었잖아요. 그 세력이 사실은 너무 이쪽으로 오던 데 대비해서 이제 약간의 반발의 심리를 가지고 근대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 계보를 쭉 보면은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은 그 이완용이도 이때까지 이거 싸우고 있었거든요. 노론소론.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면은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를 이끌고 갔던 게 당쟁 아닙니까? 당쟁. 좋게 이야기해서는 이제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당쟁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 이거죠. 초기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했지만은 아까 싸웠던 그 이유들을 한번 쭉 보면은 뭐 어떤 이조질랑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 그 다음에 뭐 예속 논쟁, 상복을 뭐 왕이 준해서 입느냐, 뭐 사대부에서 준해서 입느냐, 그 다음에 세자를 책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소위 장희빈, 인현왕후 누구를 정비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 해가지고 집단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게 이제 사실 당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당쟁이 소위 양당 정치처럼 서로 집단 견제를 하면서 아까 우리 미국 봤던 것처럼 상권 분립처럼 서로 토론하면서 어떤 한쪽이 강해지는 걸 막으면서 견제하면서 어떤 정당 정치의 시가 아니었느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정호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후기가 문치가 발행을 했던 아주 그 어떤 그런 것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웠던 그 사유들을 놓고 보면 과연 그게 정치적인 이슈로서 우리 백성들의 삶하고 과연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우리 먹고 사는 삶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었던 삶,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만약에 토론하고 싸우고 이랬으면 우리가 정당 정치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정을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일종의 집단 사고의 폐해가 아니냐.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용어가 이제 집단 사고를 해서 그룹 싱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를 이제 보통 집단 사고의 오류라고 하는데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한 그룹이 됐다 이거죠. 뭐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낄 텐데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자기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방향 혹은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종의 만장일치의 그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반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 환상을 가진다는 거지.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면은 이 결정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자기 의견을 개선해갖고 그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그냥 묻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옳고 더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의견으로 모아지고 이렇게 했다 보면은 고착화되고 그게
과격화된다는 거죠. 과격화.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나쁜 짓 잘못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하면은 용감하게 뭘 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이 들어가지고 집단 사고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당정은 약간 이런 성향이 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분파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영수가 딱 이 방향이야 이러면은 다른 의견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유교 사회 질서가 작용하는 그 사회에서 반대 의견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 도덕적 환상과 거기에서 반대 의견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만장일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조 숙종 때 와가지고 한 당을 밀어주고 한 당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막 극단적으로 가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더 극단화되고 과격화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갔던 게 당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 사회가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점점 올수록 동인 성인 나눠졌다가 한쪽이 지면 그쪽 다 세력 없어져. 또 나눠져 없어지면 또 없어져. 해가지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게 노론소론이고 또 그 위에 사도세자 때 시파벽파 또 나눠지고 해가지고 산쪽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인재풀이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쳐내니까 인재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거의 이제 한쪽 이제 소수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영종조 이후에 세도 정치로 들어가잖아요. 세도 정치. 그때는 이제 당정이 없어져요. 당정을 할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지. 다 죽어가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말했던 톨레랑스를 가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계속 잘라내고 하면서 인재풀이 확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력이 흥할 수가 상당히 없었다. 그래서 말기로 가면은 소수의 가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도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 그러면서 우리가 근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로 오면서 우리가 주창을 하게 되는 게 소중화 사상입니다. 소중화 사상.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좋게도 뭐 평가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청나라라고 하는 이제 만주족에 의해서 이제 대치가 되면서 소위 중화라고 하는 본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중화를 거의 주역으로서 잘 지켜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본다 이거죠. 제가 이제 사대라는 걸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대. 사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쁜 사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살면서 큰 중심의 큰 나라에 잘 적응을 하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사상. 그 시절을 지배하던 정치 외교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소중화사로 오면서는 완전히 사대주의로 빠졌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처럼. 사대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살아있는 어떤 큰 중심에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은 소위 사대의 대상이 누굽니까? 청입니까? 청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은 청이잖아요. 청. 청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청은 여진족이잖아요. 만주족.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복속시켰고 우리한테 와서 빌빌하던 족속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걔들을 하고 사대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걔들은 이민족이고 그러니까 청하고는 사대한 게 아니라 죽은 권력인 명을 사대한 거란 말이죠. 사대주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강대한 권력을 사대한 게 아니라 죽은 명이라는 권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중화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부르셨던 게 송호중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역으로 보면은 일종의 약간 정신 승리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우리 밑에서 놀던 여진족 숭배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 그죠? 그 청하고는 도저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조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대만이나 일본하고 연결해가지고 청을 한번 치려고도 그런 작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hö정 때 북벌론도 일어나고 뭐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으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힘도 없는 상태에서 뭐 북벌을 하고 백성들한테 호란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많이 죽고 그 난리를 지기면서 그 지배층들은 소위 소중화 사상 맨날 당쟁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위 죽은 권력인 명에 대한 사대주의를 지키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게 볼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의 시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당쟁과 이 소중화에서 좀 지샜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참 그나마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빗줄기라고 하면은 이제 광해군 때 나왔던 대동법, 그다음에 영조 때 나왔던 균역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재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큰 세금이 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 용, 조. 그죠? 조는 땅에 대한 세금, 용은 부역이나 군역을 하는 거고, 조는 특산물을 내는 건데, 조선 중기 후기로 오면서 국민들한테 제일 부담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조였어요, 조. 제일 뒤에 조, 특산물 내는 거. 왜 힘들었냐 하면은 강원도 살면서 강원도에 배당이 되는 게 무슨 저 영광에 있는 굴비를 특산물로 내라고 이렇게 막 할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농사 지어갖고 살기도 바쁜데 그 산물을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로 해가지고 그 특산물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대신 사가지고 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소위 박납의패라고 그래요. 박납의패. 그게 극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해군이 봤을 때 이걸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동 한 가지로 통일을 해가지고 쌀로만 내면은 되는 걸로 바꾸기 시작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기가 되는 거는 숙종 거의 100년에 걸쳐가지고 하다가 숙종 때 완비가 됩니다. 숙종 때 100년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백성들의 부담을 들어준 측면도 있고 이게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나 면포로 이제 세금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특산물을 막 이제 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생겨나죠. 상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면포나 쌀 돈으로서 이제 내면은 그걸 모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특산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막 살아다니고 구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업을 그렇게 억제했던 조선에서 이제 소위 상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절에 비교적 이제 전란으로 피폐해졌던 우리나라 조선 경제가 그나마 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종조 때로 이제 가면서 소위 때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일어났죠. 일어났고 이제 영조 때 이제 균역법이라고 했고 균역은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상비군, 정비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정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소위 이제 정규 군인제 5군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훈련도감하고 각 청이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군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백성들이 군역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나가서 군인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뭘 낸다? 군포를 냈어요. 군포, 면포로 이제 내는 거지. 그래서 1년에 2필씩 이제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담이 많이 돼서 이제 영조 때 그 2필에서 1필로 줄여진 이제 균역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이제 그런 거였고 이제 요때 이제 소위 소중화 사상, 당쟁 이런 걸로 연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근대를 막기까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영종조 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는 이제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워오기로는 뭐냐면은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면 맞고 일면은 이제 좀 아쉬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때 영종조가 결과적으로 결국 시도했던 게 뭡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왕권을. 이때까지는 막 당쟁이나 이런 거하고 너무 신하들의 그 힘이 세진 걸 갖다가 영종조 때 그걸 왕권을 한번 세워보려고 이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탕평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정조 때 와서는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수원 화성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사 배우면서 르네상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워서 오늘 혁명까지 이루어졌는데 르네상스라는 게 뭡니까? 중세를 지나면서 정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근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중간적인 정신사적인 변화의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은 조선의 르네상스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정신사적인 어떤 그런 시대였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는 많으나 저는 사실은 이 정조 이 시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정조 때가 상당히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고 그랬는데
그걸 완성을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이제 독설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양반이 수원에 화성도 만들고 또 신하들 걸 하면서 규장각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또 동시에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왕이었어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시절에 있던 문인이 박지원이었는데 제대로 된 한자, 딱 규격에 맞는 한자 이외의 것들은 다 그 비문이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못 쓰게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같은 문장을 갖다가 이건 틀린 문장이다라고 하고 다시 그렇게 보수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원 화성을 짓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 빈약한 재정에서 그런 게 엄청난 그 재정을 쏟아놓는 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놓고 완성을 시켰지만은 자기가 꾸었던 왕권 강화와 그런 국가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복고가 일어나가지고 소위 세도 정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화의 어떤 시도는 굉장히 이루어졌었으나 이루지 못한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재정을 더 써버리면서 더 강한 반동으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완의 어떤 개혁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시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나라 한번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청나라가 이제 임진 전쟁 이후에 그 여진족들이 이쪽 만주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청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우게 되는 과정이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명나라는 이때 요망을 했었어요. 요만했었는데 명나라가 망하게 된 게 당쟁하고 황간에 둘러싸인 무능한 황제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성의 난이라고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만주족들이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사내관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고 이때 장수 이름이 오삼계라고 그랬잖아요. 오삼계. 근데 오삼계가 이때 이제 북경에 이 농민군들 이자성이 들어와가지고 황제도 자살하고 다 죽은 상태에서 오삼계한테 들려온 소식이 여기 애첩이 있었는데 그 애첩도 반란군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몹쓸 짓을 당하고 막 이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삼계가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자기가 소위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면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여기 이자성군들을 반란을 진압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북경을 수도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삼계나 이런 사람들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쪽에 윈난성 이쪽 남쪽에 세 개의 그 국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땅을 줘가지고 다스리게 합니다. 일종의 번왕으로 해가지고. 그래 가다가 이제 소위 청나라 때 이제 제대로 된 세의 황제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강희제, 홍정제, 걸륭제. 소위 이때를 강건성세라고 합니다. 세 사람의 아주 뛰어난 황제들이 거의 150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청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엄청난 이제 강대국으로 커지게 됩니다. 1800년대까지. 그 이제 강희제 때는 이제 소위 아까 이 남쪽에 세 개의 나라를 줬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반란을 일으키냐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소위 그 만주족들이 한 30만밖에 안 됐어요. 30만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넘는 이 한족을 다스려야 되니까 강원 정책을 같이 했거든요. 강 정책은 뭐냐면은 한족에 대해서 변발을 강요하고 그 청나라 사람들 머리 딴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하게 하고 그 정권에 반대되는 어떤 문자나 책 전혀 못 쓰게 하고 다 검서로 목록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런 강공을 쓰면서 그 당근은 뭘 제시를 했냐면은 이 소위 한족이 쓰던 제도를 그대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나 이쪽의 지방에 있던 소위 제가 말했던 그 신사계층 있잖아요. 향신제층 이런 사람들 그 다 우대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면서 하는데 이제 이쪽의 세력들이 이제 너무 커지게 되니까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걸 이제 강희제 때 다 정벌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쪽을 통일을 하게 되죠. 3번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면서 이 타이완의 역사도 상당히 재밌는데 처음에 이 타이완이 누구의 식민지가 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아시아에 진출했던 네덜란드에 여기가 정복이 됩니다. 네덜란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는데 명이 망하면서 이쪽 이 남부 쪽에 있던 소위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성공. 정성공은 역사에 보면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족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쪽에 일본의 외적들이 많이 발화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후예라고 뭐 일컬어진 사람인데 정성공이 일단의 사람들을 끌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 쫓아내고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타이완을 정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청나라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이 소위 3번하고 해서 싸우는 그 주역으로 또. 근데 이제 강희제 때 3번의 난을 제거하고 이때 들어가서 정성공을 쳐부수고 이 타이완도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완전히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타이완도 중국 땅이 되는 거죠. 그 전에도 중국 땅이었죠. 뭐 있는데 이제 반란의 소굴이었다가 다시 청으로 이제 복속이 되고. 그렇게 이제 강희제 때 이제 상당히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쪽 티베트 시장 지역이라고 그러죠. 시장. 이쪽은 신장. 이 티베트 지역.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 그다음에 이쪽 신장 위구르족. 이쪽은 이슬람교. 이쪽은 티베트 불교. 이쪽하고 이쪽에 이제 이때는 지금은 중국 영토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외몽골은 지금 몽고가 돼 있고 현재 중국 영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까지 다 하고 외몽골까지 다 하고 뭐 이렇게 확장 정책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옹정제 때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때 지정언제라고 우리가 명나라 때 그 세금 제도로 했던 게 장거정이가 했던 일조 편nhập 편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세금을 단순화시켜갖고 사람 머리 땅에 대해서 은으로 다 받는 그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옹정제 때 더 나아가가지고 이때는 오로지 토지에 대해서만 은으로 받는 토지. 그래서 이때는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는 그걸 은으로 받는 소위 지정언제를 이때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사람 머리로 해갖고 세금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는 애를 많이 가져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제도 이후로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구황작물이 이때 이제 들어가지고 보편화된 것도 있는 이거하고 이 인두세가 폐지가 되면서 중국 인구가 그때부터 확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雍제 때 돌아와가지고 이 세 사람 온건제는 좀 짧게 살았고 건雍제는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영토를 완전히 이렇게 최고조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문물을 상당히 번성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이때 이제 사실은 근대를 맞는 어떤 불행한 씨를 이제 뿌리기 시작한 게 강희제 때 사실은 유럽에서 그 예수회를 통해서 문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강희제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배우기도 하고 막 퍼지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오히려 또 번역이 돼갖고 아까 말했던 유럽으로 가서 계몽주의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때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소위 전례 문제라는 게 일어나요. 전례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카톨릭의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중국의 본토 문화를 존중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하던 제사를 갖다가 인정을 해줬거든요. 제사 지내고 가톨릭 믿는 거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했는데 나중에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데서 들어가지고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살아있지도 않은 부모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숭배인데 와서 보니까 예수회가 우상숭배를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교황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보고 예수회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우호적이던 가톨릭 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던 강희제가 이 뭔 소리냐. 우리는 몇천 년 동안 부모를 섬기고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건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그걸 반대하다니.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걸 막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못하게 전례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외국하고의 그 교류나 이런 것들도 막아버리면서 이제 소위 밑에 광저우 이야기했었죠. 광저우에 있는 여기에 한해서만 이제 소위 정부에서 인정해준 소위 상인, 공행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쇄국 정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공행을 만들었던 거는 외국과의 문물 차단 그것도 목적이 있었고 이 공행을 통해서 나오는 세금을 왕실이 다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오히려 서양 문물을 교류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닿는 쪽으로 또 이때 갔다는 거죠. 이때가 이 세 황제 때 청나라가 굉장히 강성하면서 땅도 넓어지고 하긴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1800년대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를 막게 되는 또 씨를 이때 동시에 뿌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소위 자본주의가 오게 된 산업혁명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